안녕하세요. 이번 회차에서는 국어에 있는 문법 범주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문법 범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버지 와요. 너 학교에서 국어 공부는 하는 거니? 아, 아버지께서 오시네요.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아들은 왜 어머니께 혼이 났을까요? 우리말에는 외국어에는 없는 높임법이라고 하는 문법 범주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지 않은 아들이 어머니께 지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높임 표현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대, 주체, 객체 높임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첫째, 높임 표현의 예, 둘째, 높임 표현의 종류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겸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다. 정답은 X입니다. 문장 형성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홑 문장입니다. 겸 문장에는 아는 문장만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겸 문장에는 홑 문장과 홑 문장이 연결된 이어진 문장도 있습니다. 한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절이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절은 어떤 문장이 더 큰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입니다. 절을 안긴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어의 문법 범주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2회차에는 의문, 그리고 형태소, 단어, 문장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문법 범주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문법 범주 무엇일까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문법 범주라는 개념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어는, 그리고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문장이 바로 현상입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장을 말합니다. 이 문장이 언어의 현상인데요. 국어의 현상 중에는 철수가 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언어학자, 언어가 아니라 언어 중에서도 한국어를 연구하는 국어학자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잔다라는 서술어의 주인이 철수임을 나타낼 때 그 뒤에 조사 가를 붙이는구나. 한국인들이 말을 할 때 잔다라는 서술어의 주인이 철수임을 나타낼 때는 가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를 가리켜서 문법 범주라고 하고 주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주격은 체언이 서술어의 주어라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체언, 명사죠. 명사인데 철수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 뒤에 가를 붙여서 철수라는 명사가 잔다라는 서술어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주격이라는 말이 바로 문법 범주가 되고 주격이라는 문법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라는 언어 형식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라는 이런 한국어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국어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잡았다라는 서술어의 주인이 경찰임을 나타낼 때 그 뒤에 조사 이를 붙이고
잡았다의 대상이 범인임을 나타낼 때는 그 뒤에 조사 을을 붙이는구나. 자, 을이 나왔습니다. 범인 다음에 을을 붙인다는 것은 잡았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임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상, 즉 잡았다 이런 행동을 하는 목적이 되는 말, 그것을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를 목적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격은 채언이, 여기서는 채언이 경찰과 범인인데요. 범인만 보시면 범인 뒤에 을이 붙어 있죠. 이 을이 그 앞에 있는 채언, 범인을 서술어의 목적어다라고 표시하는 자격,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적격이 바로 문법 범주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는 뛴다, 나는 뛰었다, 나는 뛸 것이다. 한국인이 말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언어 현상입니다. 이 한국어의 문장, 이 언어 현상을 국어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일 때 어간에 어미 니은을 붙이고, 저기서 어간은 뛰죠. 뛰고, 뛰니, 뛰네, 변하지 않는 부분 뛰, 뒤에 니은을 붙이고, 과거 상황일 때 엇을 붙이고, 미래 상황일 때 리을을 붙이는구나. 뛰 다음에 이런 니은, 엇, 리을이 붙었죠. 자, 도대체 이렇게 왜 붙이는 것일까? 현재는 니은, 과거는 엇, 미래는 리을. 이것은 바로 시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제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말합니다. 시간의 위치. 한국 사람들은 시간의 위치를 말할 때 니은, 엇, 리을과 같은 언어 형식을 붙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법 범주에 시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잔다, 할머니께서 주무신다. 이런 문장을 한국인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말하는 문장을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아, 한국어에서는 어린 아기는 잔다라고 하는데 연세 많은 할머니는 주무신다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한국어는 나이에 따라 낮추거나 높이는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높임법이 바로 문법 범주이고, 이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 주무신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임법은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인데요. 남을 높여서 말하면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높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언어는 현상이 먼저입니다. 그 현상을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해석에 따른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문법 범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무신다, 한국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을 높임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주무신다는 언어 형식이고 이 언어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 문법적인 의미가 바로 문법 범주인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높임 표현은 국어의 문법 범주의 하나인데요. 한국어에서는 높임과 낮춤이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언어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형태소나 단어로 높임을 표시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낮춤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높임 표현을 보시면 지금 표에 낮춤말과 높임말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자, 낮춤말, 회장이, 높임말, 회장님께서 라고 나와 있죠. 회장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이것을 굳이 낮춤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높임말, 회장님께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장이는 상대적으로 덜 높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낮춤말이라고 할 수 있죠. 친구에게는 주다 라고 하지만 아버지께 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안녕이라고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겐 안녕하세요 하고 높임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높임 표현은 낮춤과 높임을 다 포함한다. 높임 표현에는 낮춤말과 높임말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임법이라고 하면 높임말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높임말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높이는 표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낮춤말도 높임법에 함께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 한국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2005년 5월에 어떤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한국 사회의 차별, 억압, 원인은 존비어 때문이다. 자,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다고 했는데 높임말과 낮춤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존비어가 되겠죠? 높일 존자에 낮을 비자, 존비어, 높임말과 낮춤말 때문이다. 반말을 없애야 민주화가 가능하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남아있는 차별과 억압의 근본적 원인은 존댓말과 반말로 이루어진 존비어 체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진정한 민주화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최봉영 한국항공대 한국학과 교수가 한 말인데요. 한국인들이 존비어 체계를 갖춘 언어를 사용하는 까닭에 모든 사물을 위와 아래, 존귀함과 비천함의 관계로 바라보려는 무의식적인 인지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대등과 호혜, 서로 존중하는 것보다는 차별과 억압 관계를 더 당연하고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회차에서 학습했던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되겠네요. 이 같은 언어 체계는 전통적 신분사회에서는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민주화 사회의 중요한 걸림돌이 돼버렸다고 최 교수는 말합니다. 존비어 체계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존대를 받거나 하대를 당하는 극단적인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처럼 존대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도한 권력욕에 빠져서 엄청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최봉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었나요? 높임 표현이 한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 높임법은 높임말과 낮춤말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었죠? 그러면 만화를 한번 볼까요? 이 만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주목해서 만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봐, 운전 똑바로 해. 아저씨가 급하게 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뭐라고? 이 당신이 안전거리를 확보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런데 왜 자꾸 반말해요? 당신 나보다 어리잖아. 반말하지 말라니까. 네, 만화를 잘 보셨나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처음엔 반말, 높임말, 자, 구별 없이 이제 쓰이다가 자, 어떤 사람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죠. 자, 반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대한다는 뜻이죠.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높임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고 상대방을 존대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만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낮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높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를 낮춘다, 말하는 사람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반말을 하는데 이 만화에서 상대방이 계속 반말을 했죠. 나는 존댓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뜻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존댓말을 하던 사람도 그런데 왜 반말해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과 이제 똑같이 반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존댓말을 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같이 반말을 함으로써 상대방과 내가 동등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높임 표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까요?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방이 자신보다 어느 정도로 높고 낮은지에 대해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하는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높임 표현은 주로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 형식 형태소죠. 실질적인 뜻이 아니라 형식적인 뜻을 지닌 말입니다. 문법 형태에 의해서 실현되는데요. 조사로는 깨서가 있고 어미로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어말 어미라고도 하는데요. 다음에서 자세하게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실질 형태소는 어휘를 말하는데요. 밥이 아니라 진지가 높임말이고 먹다가 아니라 잡수다가 좀 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죠. 잡수십시오, 드십시오. 자,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렇게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임법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일 때는 종결 어미를 사용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높임법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고요. 내가 말하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선어말 어미 시, 조사, 깨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높임법은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사, 깨, 동사, 들이다, 모시다로 나타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개념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데요.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 마치는 어미, 끝내는 어미를 종결 어미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자, 이 표가 바로 상대 높임법인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언어 표현을 해석한 다음에, 현상을 해석한 다음에 이와 같이 표를 만들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듣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상대 높임법입니다. 그에 반해서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자, 가는구나. 이것은 적어도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은 아니죠. 상대방이 나와 대등하거나 나이가 어릴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표현들, 자, 이 두 개, 하십시오체와 하오체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고요. 하게체와 헤라체는 하십시오체와 하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 즉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감세, 가는가? 이렇게 말할 순 없지요. 이 표를 통해서 가,
지금 변하지 않는 부분 가 뒤에 십니다, 십니까, 십시오, 시지요. 또 구려, 비읍 시다, 는구려. 이와 같은 어미를 붙여서 상대에 대한 높임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는 변하지 않는 어간 뒤에 붙은 는구려, 비읍 시다, 구려 이런 말들이 바로 종결어미, 문장을 마치는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해요와 해체가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것이 격식을 갖추는 표현이라면 해요체와 해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격식이 없이 사용하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자, 가보다는 가요. 이게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죠. 요를 통해 문장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 자, 이렇게 지를 붙이면 상대방을 또 높이는 건 아니죠. 자, 지를 통해서 문장이 끝맺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 가지? 자, 문장이 끝났죠. 변하지 않는 가 뒤에 지를 붙여서 문장을 끝냈으니까 이때의 지는 종결어미네요. 이렇게 종결어미를 붙여서 상대방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 내 말을 듣는 상대방 높임과 낮춤을 표현하는 높임법이 바로 상대 높임법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와 나중에 무엇인가요? 네, 뉴스에서 아나운서는 가와 나중에 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처럼 말하는 뉴스를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는 비격식체이고 나는 격식체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듣는 뉴스에서는 당연히 격식을 갖추어야 하니까 나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체 높임법인데요.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서술의 주체란 문장의 주어인데요. 말하는 사람보다 문장 속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합니다.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거나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선어말어미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먹다에서 어간이 먹이고 어미가 다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다는 어말 어미이면서 종결 어미입니다. 위치는 어말, 단어의 끝이죠. 어말, 끝말자. 그런데 기능은 어떤가요? 문장을 끝맺으니까 종결어미죠. 자, 선어말어미란 자, 먹이신다를 보시면 아까보다 먹다에 이 신이 들어갔죠. 먹과 다 사이에 이 신이 들어갔는데 자, 어간은 먹이고요. 먹이고, 먹이니, 먹이네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입니다. 나머지가 어미인데요. 자, 여기서 다가 어말어미라고 했었죠. 다는 어말어미입니다. 자, 어말어미 앞에 오면 그 어미를 뭐라고 하나요?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죠. 어말어미가 다고 이 어말어미 다 앞에 온 니은과 시 이것은 선어말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자를 씁니다.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문을 보시면요. 선생님께서 오신다. 말하는 사람보다 선생님이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많거나 높으니까 깨서 시를 통해서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을 높인 거죠. 선생님께서 손이 크시다. 주어인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와 관련된 신체를 높여서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높이는 거죠. 이것을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를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신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지께서를 붙이고요. 계시다라는 말을 사용했죠. 자, 계시다입니다. 있으시다가 아니라 계시다라는 다른 높임말, 특수한 높임말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높인 것이죠. 아버지는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법입니다.
다음으로 객체 높임법입니다. 서술의 객체,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문장의 주어보다 문장 속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합니다. 모시다, 들이다 과 같은 높임의 어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사전에 올라 있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조사 깨를 씁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에 갔다. 자, 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죠. 아버지, 문장의 주어인 나보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높인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죠. 목적어죠. 목적어는 주인이 아니라 객체죠. 그래서 객체 높임법입니다. 나는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 이 문장에서 나보다, 문장의 주어인 나보다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깨, 조사 깨를 붙여서 선생님을 높이고 주다가 아니라 드렸다 라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였죠. 주어가 아닌 부사어는 문장의 객체죠. 객체를 높였으니까 객체 높임법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높임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인데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이제 높임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예로 끝났네요. 어요, 지요, 어요, 어요. 자, 어간 뒤에 어요, 지요, 어요, 어요, 까요. 이런 어미가 붙었습니다. 리을까요? 아니다, 아니고, 아니 가만히 있고 리을까요가 붙었죠? 자, 어떤 표현인가요? 자, 상대방을 높이고 있죠. 선생님은 학생을 높이고 학생은 선생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이네요. 그 중에서도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대 높임법에서도 비격식체, 그 중에서도 해요체가 되죠. 여기선 어떤가요? 알았습니다. 자, 습니다로 끝났네요. 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번 높임 표현의 예를 봅시다. 우리말에는 말 속에 나오는 대상이나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어느 정도로 높고 낮은지에 대해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높임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높임법은 문장의 발화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너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이 말은 상대방의 나이가 자신보다 적어서 낮춤말을 쓴 예입니다. 한국어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 지금 학교에 가요. 이 말은 상대방의 나이가 자신보다 많아서 높임말을 쓴 예입니다. 이러한 높임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입니다.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즉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문장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1번, 2번, 3번과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못 사겠느냐? 주시겠습니까? 좀 내립시다. 자, 이 문장의 형식을 보면 1번은 의문문이죠. 사겠느냐? 자,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2번도 열어주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의문문입니다. 3번은 내립시다. 합시다. 뭐뭐 하자. 청유문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형식은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인 기능은 어떤가요? 내가 너한테 점심을 사겠다. 평범하게 서술하는 문장, 평서. 창문 좀 열어달라. 명령, 부탁. 저 좀 내립시다. 좀 비켜주십시오. 라는 명령을 뜻하죠. 문장의 최종적인 기능은 형식이 아니라 그 문장이 실제로 사용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탐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상대 높임법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하십니다, 하십니까, 하십시오, 하시지요. 자,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평서법, 평범하게 서술할 때는 하십니다. 물어볼 때는 하십니까? 명령할 때는 하십시오. 청유, 뭐뭐 권유할 때, 하자고 권유할 때는 하시지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명령법을 하나 택해서 이런 거 하십니다, 하십니까, 하십시오, 하시지요. 이런 표현법을 하십시오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오. 자,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사랑하오. 이렇게 많이 쓰이죠. 자, 일상생활에선 잘 쓰이지 않지만 하시오, 하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자, 합시다는 절대로 하십시오체가 아니라 하오체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께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일 때 이제 합시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하오체, 자, 명령법에 하오체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오체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입니다. 자, 하게체는 어떤가요? 하네, 하세, 하는가, 하나, 하게, 하세, 하는구먼. 자, 하 뒤에 종결어미가 붙었는데요. 이 중에 명령법, 명령하는 표현에 하게를 따서 이 모든 표현들, 이거를 다 묶어서 하게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을 보통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제 장모님이 사위나 조금 이제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지만 좀 대우해주고 싶을 때 쓰는 말이죠. 자, 자기보다 높은 사람 할 땐 이런 말 쓸 수 없습니다. 하네, 하는가 이런 말 쓸 수 없죠. 이제 보통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마지막 헤라체는 어떤가요? 하냐, 하니, 해라. 자,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말투죠. 이것은 상대방을 아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결어미 하십시오, 하오, 하게. 자, 하를 뺀 나머지 부분 종결어미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을 아주 높이거나 보통으로 높이거나 보통으로 낮추거나 아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건 모두 격식체이죠. 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 공부하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해. 일상생활에서 훨씬 많이 쓰죠. 그리고 공부하십니다가 아니라 공부해요. 일상생활에서 훨씬 많이 쓰는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는데요. 자, 하 뒤에 하여요. 하여요가 줄면 해요입니다. 자, 이렇게 맨 끝에 붙는 종결어미에 따라서 해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냥 높이는 겁니다. 아주와 보통의 등급이 없습니다. 해, 상대방을 보통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 그리고 보조사. 자, 이 요는 종결의 보조사입니다. 높임의 보조사, 높임을 표현하는 보조사인데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능 기출문제인데요.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번 회차에서 배운 높임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기를 보시면 자, 상대 높임법이 쭉 쓰여 있네요. 할게요, 해요, 하답니다. 종결어미를 통해서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보니 기역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자, 기역에 나의를 그냥 대입해 봅시다. 나의가 부탁 하나 할게요. 말이 안 되네요. 나의가 줄어든 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디귿과 시옷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디귿은 그쪽이고 시옷은 당신이네요. 지금 어떤 책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상황인데요. 디귿에서는 그쪽이라고 했고 시옷에서는 당신이라고 했나요? 말을 듣는 사람을
말을 듣는 상대방을 디귿에서는 그쪽, 시옷에서는 당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리키는 대상은 같은데 다른 말을 사용한 거죠. 2번은 적절합니다. 3번, 리을은 니은과 디귿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리을. 자, 리을은 우리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 니은은 나고 디귿은 그쪽, 상대방, 당신이죠. 나와 당신. 자,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 나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은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니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앞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미음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자,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자, 한국어에선 이런 문장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라는 대명사를 잘 사용합니다. 아버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는 농부였다. 이런 건 영어식 문장입니다. 우리말에서는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이건 그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를 그라고 표현하는 순간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긴 높임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말은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라고도 합니다. 대명사를 사용하면 높임의 의미가 살지 않는 거죠. 그가 그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하는 순간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죠. 적절한 대명사로 바꾸는 건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비읍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자, 비읍은 당신의 책,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 이 당신은 자기의 높임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자기의 강아지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안 하죠. 앞에 나온 높임의 대상을 가리킬 때 자기가 아니라 당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의 당신은 상대방을 가리키는 당신이 아니죠. 할머니와 아버지를 높일 때 자기의 높임말 당신입니다. 따라서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쓰면 아버지를 높일 수 없게 되죠.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